2000년 12월 30일 밤, 도쿄 세타가야구의 한 주택에서 네 가족이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가족을 죽인 뒤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었고 컴퓨터로 인터넷을 했으며 소파에서 잠까지 잤습니다. 수사에 투입된 인원 29만 명, DNA 대조 130만 건.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건 그 모든 증거에도 범인은 25년째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30일, 연말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도쿄 세타가야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미야자와 미키오 씨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44세의 미키오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41세의 아내 야스코 씨, 8살 딸 니나, 6살 아들 레이까지 새해를 앞둔 네 가족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경 누군가 이 집에 침입했습니다. 범인은 먼저 막내 레이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겨우 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족을 차례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범행은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범인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이 숨져 있는 그 집에서 범인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꺼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4개를 먹었습니다. 보리차를 마셨고 과일도 먹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했습니다. 화장실도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그 대변을 분석했더니 참깨와 강낭콩이 검출됐습니다. 범행 도중 손에 입은 부상은 집안의 구급약품으로 직접 치료했습니다. 서랍을 뒤져 현금 일부를 가져갔지만 전부를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네 사람을 죽인 바로 그 집에서. 범인이 이 집에 머문 시간은 수시간에 달합니다. 네 사람을 죽이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인터넷을 하고 잠까지 잔 겁니다. 보통의 살인범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도망치는 대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31일 오전, 야스코 씨의 어머니가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참극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정도로 대담한 범인이라면 틀림없이 많은 증거를 남겼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엄청난 양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사건은 더 기이해지기 시작합니다. 범인은 현장에 자신의 흔적을 쏟아놓고 떠났습니다. 먼저 지문입니다. 집안 곳곳에서 범인의 지문이 채취됐습니다. 그리고 혈흔, 범행 과정에서 범인 자신도 부상을 입었고 그 피가 현장 여러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단서입니다. 그런데 더 있습니다. 범인이 입고 있던 옷이 현장에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티셔츠, 외투, 털장갑, 목도리. 범인이 그날 걸치고 온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증거를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오히려 증거를 놓고 갔습니다. 수사관들에게는 범인의 신원을 추적할 수 있는 귀중한 물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화가 한 켤레 남아 있었습니다. 슬레진저라는 브랜드의 한국에서 만든 운동화였습니다. 사이즈 28cm. 이 운동화는 전 세계에서 단 4,530켤레만 생산된 제품이었습니다. 이 신발을 산 사람이 지구상에 4,530명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경찰은 범인의 DNA까지 확보했습니다. 혈액형 A형, 신장 약 170cm, 오른손잡이,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범죄 전력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도 대단한 양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DNA 분석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쪽은 동아시아 계통이었지만 어머니 쪽은 남유럽 지중해 계통이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이런 혼합 혈통은 극히 드뭅니다. 수사 범위를 대폭 좁힐 수 있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투입된 수사 인원만 연인원 29만 명이 넘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제보만 14,700건, DNA를 대조한 인원만 130만 명. 전례 없는 대규모 수사였습니다. 범인의 얼굴 빼고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문, DNA, 의류, 운동화, 범인의 거의 모든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남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직후 첫 수사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범행 다음 날, 도브니코역 근처에서 손에 부상을 입은 수상한 남자가 목격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자신의 손을 크게 다쳤고
구급 약품으로 직접 치료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제보를 10개월 동안 방치했습니다. 10개월이면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할 수 있는 모든 흔적이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혼합된 DNA도 수사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부계는 동아시아, 모계는 남유럽 계통. 당시 수사관들은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범인이 일본인인지 외국인인지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 방향은 흔들렸고 시간만 계속 흘렀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일본 경찰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일본의 살인사건 검거율은 96%에서 99% 사이입니다. 미국이 54%에서 62%인 것과 비교하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일본 사법의 유죄율은 99.9%.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물증 수사가 아니라 자백에 의존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용의자를 붙잡고 자백을 받아내는데 특화된 시스템. 잡을 수 있는 사건은 확실하게 잡습니다. 하지만 자백을 받아낼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사건 앞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무력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만든 또 다른 비극이 있습니다. 하카마다 이와우라는 사람은 1966년에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결백을 증명하는데 58년이 걸린 것입니다. 자백을 강요하는 구조는 무고한 사람을 수십 년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진짜 범인은 놓치기도 합니다. 세타가야 사건은 그 시스템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경시청은 범인이 2층 욕실 창문으로 침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24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기한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은 더 이상 범인의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2025년 이 사건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12월 사건 25주년을 맞아 경시청은 새로운 DNA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범행 당시 범인의 나이는 기존에 추정했던 15세에서 20대가 아니라 30대였습니다. 그리고 목의 혈통은 남유럽, 지중해 계통으로 확인됐습니다. 25년 전의 증거가 최신 기술 앞에서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범인의 윤곽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현상금은 2천만 엔. 경시청은 지금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정보 제공 캠페인을 통해 12월 25일까지 45건의 새로운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130만 명의 DNA를 대조하고도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폐지된 지금 수사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범인의 지문, DNA, 혈액형, 신장, 운동화 사이즈, 그가 먹은 것, 그가 입었던 옷까지. 이 남자에 대해 이토록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살아 있습니다.